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8차 시 함께하게 될 이상훈입니다. 자, 우리 지난 7차 시에 시각상과 촉각상이라는 지문을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5, 6차 시 과제는 모두 잘 했겠죠? 자, 그리고 지난 차시에 선생님이 과제를 줬는데 학습활동 교과서 페이지 42쪽부터 44쪽까지 해오라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점검하기 전에 앞서 우리 이 제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시각상과 촉각상은 어떤 글이었나요? 첫 번째, 갈래는 설명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글을 우리가 설명문이라 하는데요. 시각상과 촉각상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 그리고 그 둘의 차이, 그리고 결국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설명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문이니까 당연히 해설적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면서 보여줬다는 것. 특히 어떤 자료를 많이 사용했냐? 이 글에서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뭐 늪지로 사냥을 나간 내 마문이라든가 우리나라 민화 중에 책거리라든가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를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것. 자, 제재는 시각상과 촉각상이라는 그리는 방식이었고, 자, 주제는 결국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이죠. 그래서 미술이란 것이 인간의 인식,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느끼는 인식과 생각,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이다. 자, 이 시각상으로 그린 그림이든 촉각상으로 그린 그림이든 어떤 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미술이다라는. 사실 그대로 그리는 이 시각상 마찬가지 한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각상은 무엇이었죠? 시각상.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시각상과 촉각상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느낀 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인식한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대조해서 설명을 했었다. 자, 그래서 이 대조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림을 시각 자료로 제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진 그림은 우리 악사와 무희라는 그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촉각상 알고 있는 그대로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와 모양을 중시해서 그린 것. 늪지로 사냥을 나간 내 방문이라든가 우리나라 민화 책거리 같은 경우 전혀 사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죠. 보이는 그대로 그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형태와 모양을 중시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시각 자료를 제시해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무엇을 돕고 있느냐? 이해를 돕고 있다. 자, 그 다음 이 예지라는 학생이 이 글을 읽었는데 뭐 사실 뭐 보이진 않지만 교과서상에 날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지가 사용한 읽기 방법을 읽기 과정에 따라 제시했다. 자, 읽기 과정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뒤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질문할 텐데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읽기 과정은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 어떻게 됐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 읽기 과정에 따라 우리가 읽기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날개를 보면 예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읽기 과정에 따라 읽기 방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재 필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제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글은 처음, 중간, 끝 구조로 나눠져 있고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뭐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는 사람의 얼굴을 오려가지고 옆면을 오려서 주는 사람이 있다 뭐 등등등 하면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서양에서는 측면상이 발달했고 측면상은 사람의 옆모습을 그린 초상갈래죠. 동양에서는 정면상이 발달했다. 정면의 모습을 그리는 것. 이 측면상이 서양에선 발달했고 동양에서는 정면상이 발달한 이유가 뭐였죠? 서양 사람들, 흑인 백인들은 해부학적 구조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인물의 특징이 잘 살아난다. 그 다음에 형태의 배치였죠. 배치에 훨씬 유리했었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서양 측면상 같은 경우는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데 적절했고, 이 정면상은 인물의 인품이라든가 분위기를, 전체적인 아우라를 드러내는데 적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측면상, 정면상 나눠진 이유는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 정면 이미지와 측면 이미지를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로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나 또는 다리 같은 경우는 옆모습이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그런데 가슴과 배 같은 경우는 정면이 대표적인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의 경쟁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측면상이 발달하기도 하고 정면상이 발달하기도 해요. 자, 가운데 두 번째를 보면 촉각상과 시각상 얘기가 나오죠. 촉각상은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객관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원래 의자 크기가 가로 60cm, 세로 90cm라면 60cm, 90cm로 그리는 것이 촉각상이라는 겁니다. 자, 시각상은 무엇이냐? 주체가 본 그대로의 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똑같은 의자라도 멀리 있거나 또는 책상에 가려져 있다면 가려져 있는 그대로 멀리 있으니까 작게 그린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리는 것이 시각상이다. 됐죠? 자, 가운데 세 번째를 보면 촉각상이 시각상보다 세계에 대한 이해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유리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고대 이집트 그림에서 시각상으로 그려진 존재들도 있고 촉각상으로 그려진 존재도 있었죠. 시각상으로 그려진 존재들은 대체적으로 신분이 낮은 존재들이었고 촉각상으로 그려진 존재들은 신분이 높은 존재들이었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들이 내세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체가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야 신체가 작거나 또는 찌그러지거나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촉각상으로 그려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촉각상이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나 진리를 전달하는 추상적인 것을 전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미술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이더라. 시각상도 그 방법 중에 하나고 촉각상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였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활동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신이 한 거랑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필기해 주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42쪽에 자, 시각상과 촉각상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해보자. 주요 내용 핵심 키워드입니다. 별표 쳐주고요. 자, 글에 나온 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과 사례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각상은 아까 봤듯이 주체가 본 그대로의 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사례는 무엇이 있었죠? 언제 때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또 우리 고대 이집트 그림 중에서 시각상으로 그려진 것. 그렇죠. 농부나 무희, 악사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그림이 우리 그러했었죠. 자, 다음 그러면은 촉각상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객관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죠. 자, 사례는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미나 대표적으로 책거리라는 것과 고대 이집트 그림 중에서 파라오나 귀족을 그린 그림이 촉각상에 해당했었죠. 자, 이것이 두 개가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미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자, 두 개가 있어요.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 악사와 무희 두 가지 고대 이집트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죠? 이 네바문이란 사람은 똑같이 무덤 벽화예요. 벽화인데 이 네바문이란 사람은 신체가 모두 또렷하게 그러나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세로 나타나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 악사와 무희는 신체적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신체 일부가 가려지거나 생략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네바문은 신분이 높은 존재이다. 그래서 촉각상에 가깝게 그렸다. 자, 그럼 반대로 악사와 무희는 신분이 낮은 존재겠죠. 그래서 뭐에 가깝게? 시각상에 가깝게 그렸다. 자, 그러면 이 네바문에서 알 수 있는 세계 인식. 그럼 이 네바문을 왜 촉각상에 가깝게 그렸는가? 이 사람은 신분이 높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다. 너 킹왕짱이야. 너 짱이야, 짱. 그 다음에 너는 사후세계도 살아야 돼.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사후세계에서도 너 살아야 되니까 신체 일부가 가려지거나 생략돼서는 안 돼. 자, 그런데 악사와 무의는 아까 봤듯이 신분이 낮은 존재였죠. 그래서 시각상에 가깝게 그렸고, 이 시각상에 가깝게 그려졌다라는 건 너는 곧 죽을 거야. 죽으면 끝이야. 찰나의 대상이야. 순간의 대상이야. 라는 뜻이고, 반드시 너는 죽을 운명이야. 넌 사후세계가 없어. 이런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상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술은 무엇이냐?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각가지 사건에 대한 우리의, 여기 주목합시다,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이다. 보이는 것만 그리는 것이 미술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유, 또 사상, 이런 것들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미술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1번 내용 되겠습니다. 42쪽에 2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안 나와 있는데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예지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보기와 같다고 할 때 어떤 읽기 방법이 적절할까라고 돼 있죠. 자, 보기를 보면 가족여행 중 기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가는 무슨 내용이냐? 다시 말하면 흥미를 위해서 읽는 것이죠. 흥미. 시간 때우기, 흥미. 자, 그 다음 나는 읽은 글의 주요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소개하려면 내가 일단 뭐 해야 되겠어요? 정보를 수집해 줘야겠죠. 수집. 마우스라 쓰다 보니까 글자가 좀 안 예쁘네요. 자, 우리 소개하는 글쓰기, 진로 소개하는 글쓰기 과제에 있었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글을 쓰려면 글감을 마련해야겠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간추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겁니다. 자, 다는 무엇인가요? 동양과 서양의 초상화 표현 기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 자, 얘는 자료를 조사하는데 똑같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딱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특정 정보를 찾으려고 한다. 동서양의 미술 차이. 그렇죠? 동서양의 초상화 표현 기법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모두 다 꼼꼼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흥미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읽는다고 여기 나와 있나요? 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읽으며 글 전체를 대강 살피되 흥미가 가는 부분은 자세히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대강 살피면 되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만. 왜냐하면 내가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읽는 거니까. 맞죠? 정보를 기억해야 될 필요도 없고 모을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은 후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여러 번 읽는다. 중요하죠. 왜? 내가 소개해야 되니까. 내가 이 글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 어떤 경우였죠?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예요. 동서양의 초상갈래의 차이만 알면 되니까 동양서양의 초상화 표현 기법에 대한 내용이 제시된 부분을 찾아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읽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부분, 측면상과 정면상 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읽고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읽기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달라야 어떻게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효율적으로 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글자가 완전 깨지네요. 죄송합니다.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효율적. 시간 낭비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착착 찾아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43쪽 빠르죠? 43쪽에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 읽기 과정은 3단계로 나눠진다 했는데 무엇인지 기억나는 학생은 댓글로 남겨주면 상품을 선생님이 선정해서 주겠습니다. 읽기 과정은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글을 읽으려면 3단계, 한번 밑에도 답이 있는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우리가 글을 읽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글을 왜 읽는가? 목적을 먼저 확인해요. 흥미인가? 아니면 정보 찾기인가? 아니면 어떤 정보만 필요한가? 이 읽기 목적을 확인해요. 우리는 학습하기 위해서 읽었죠. 자, 그 다음 뭘 했을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 제목이나 사파를 보고 그렇지 내용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시각상과 촉각상인의 부제는 아는 대로 그릴 것인가 보이는 대로 그릴 것인가네. 아, 그림과 관련됐구나. 2가지 그리는 방법이 나오겠구나. 그건 시각상과 촉각상이겠구나. 얘들이 핵심 키워드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읽는 중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글을 읽으면서 자, 내가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또 질문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면상과 측면상, 서양에서는 측면상이, 동양에서는 정면상이 그려졌다는데 왜 그럴까? 뒤에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읽으면서 찾으면서 읽는다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으며 읽는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찾아봐야지. 뭐 포치란 무슨 뜻일까? 찾아봐야지.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읽으면 훨씬 풍성하게 글을 읽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주요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기록하면서 읽는다. 왜? 주요한 내용은 기록을 해야 나중에 요약을 할 수 있고 이 글을 압축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궁금한 점을 기록하면서 읽으면 나중에 내가 읽은 후에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배경 지식이 확장되겠지. 자, 글을 읽으면서 전부를 모르는 건 아니고 일부는 내가 아는 내용도 있겠죠. 그런 아는 내용을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며 읽는다. 자, 다 읽은 후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정리해야겠죠.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깨달은 점을 정리해요. 그 다음 더 읽고 싶은 글에 대한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우면 계속 지속적인 독서가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읽을 때는 이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읽기 전에 또 뭘 할 수 있을까? 글의 특성을 파악한다. 우리 파악했죠? 시각상과 촉각상은 설명문이다. 그렇죠? 그다음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전개된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는다. 이거 아까 봤었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기록하며 읽는다.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읽는다. 또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학습을 위해서 독서를 할 때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단어, 여기서는 시각상과 촉각상이었죠. 그다음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읽는다. 예를 들어서 시각상을 설명한 부분, 촉각상을 설명한 부분, 시각상의 예시가 되는 부분, 촉각상의 예시가 되는 부분, 둘의 차이 이런 것들에 밑줄을 쳐야겠죠. 다 읽고 나서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본다. 자, 마지막 44쪽입니다. 자, 자신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는지 떠올려보고 그 목적에 맞는 적절한 읽기 방법을 골라 나의 읽기 전략을 세워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교과 학습을 위한 나의 읽기 전략 한번 볼까요? 공부를 하기 위한 나의 읽기 전략이래요. 보면 학습 목표를 확인하여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읽을지 숙지한다. 우리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냐면요. 읽기 목적과 읽기 과정에 맞는 읽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봤듯이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읽기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러면 읽기 목적, 읽기 방법, 읽기 활동 이것들이 우리 핵심 중요 내용이 되겠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난 후 주요 내용을 다시 읽으며 정리한다. 자, 다시 읽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또 다시 글을 읽으면 달라질 거예요. 정리 꼭 하세요. 중요하거나 내용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읽는다. 특히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사전을 통해서 꼭 읽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점검을 하고 다음 시간에 45쪽, 교과서 45쪽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